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손꼽아 기다리시는 시간. 오늘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그림 보이십니까? 고야라는 스페인 화가의 판화 연작 전쟁의 참화 중 한 컷입니다. 왜 이 그림을 골랐는지 천천히 드러날 겁니다. 오늘은 일본의 인문 저술가이자 소설가인 호타 요시의 장편 소설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네, 1808년에서 1814년까지 아마 정확할 겁니다. 고야가 제작한 82편의 판화가 있습니다. 그 연작 판화의 제목은 전쟁의 참화. 그 중에 18번이 파묻고 침묵하자입니다. 뭔가 암시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 같죠? 그런데 이 고야에 관해서 어마어마한 그 작품을 쓴 저술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간이라는 이 소설의 작가 호타 요시에입니다. 네, 이 고야 총 4부작인데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끼는 이 컬렉션 중에 하나입니다. 호타 요시에 컬렉션. 이 중에 3권이 이 고야의 전쟁의 판화에 대한 집중적인 설명을 다루고 있는 이 파트입니다. 이 고야의 전쟁의 참화 판화를 하나하나 보고 있노라면 인간이란 무엇인지, 인간의 폭력이 도달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인간의 이성이란 어디 있는 것인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호타 요시를 통해서 참 많은 걸 저는 배웠는데요. 이 고야뿐만 아니고 몽테뉴에 관한 저작도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러던 차에 올해 간행된 호타 요시의 장편소설 시간을 만났습니다. 시간 역시 제 기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뛰어난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1937년 12월과 그 이후에 있었던 난징 대학살을 정면으로 다룬 일본에서는 보기 드문 이 작품입니다. 물론 1955년이라는 시점이 일정 정도 이 작품을 쓰는데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지금이라면은 어림없는 기획이겠죠. 이런 소설을 쓰려고 엄두를 내는 작가도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무라카미 하루키가 자신의 걸작 중에 하나죠. 기사단장 죽이기 위해서 얼핏 난징 대학살을 언급하긴 합니다만은 호타 요시의 시간처럼 중국인을 화자로 내세워서 정면으로 일본군의 그 죄상을 드러내고, 그리고 일본이 침략한 일본의 침략 전쟁의 그 저변을 통렬하게 비판한 작품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쟁의 참화라는 판화를 하나의 그 모티프로 해서 이 난징 대학살을 상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군요. 이 소설은 일본 작가인 호타 요시에가 썼는데 화자는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중국인의 눈으로 그린 난징 대학살인데 일본인 작가가 중국인의 시선을 빌어서 난징 대학살을 문학적으로 재현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시간은 1955년에 쓰여졌고요. 중국인 천잉디가 겪은 난징 대학살을 일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37년 12월부터 시작해서 끊겼다가 38년 5월에 다시 시작됩니다. 총 25차례에 걸쳐서 쓴 일기 형식으로 그린 소설입니다. 이 책의 저 뒤에 헨미요라는 문학비평가가 해설을 썼는데요. 이런 그 서사 방식을 두고 시점 맞바꾸기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러니까 일본인 작가가 중국인을 화자로 내세워서 난징 대학살의 이면을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이겠죠. 인물들을 살펴볼까요? 나가 있고요. 천잉디입니다. 지식인이고요. 상당한 그 교양을 갖춘 캐릭터로 보입니다. 모초우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잉우라는 아들이 있고요. 지금 아내는 둘째 아이를 갖고 있습니다. 양양이라는 사촌 동생이 있습니다. 본명은 양미아오인인데 수저우에서 이 도자기업을 하는 꽤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난 젊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난징 대학살의 소용돌이를 많은 사람들이 피하지 못하죠. 모초우,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던 만삭의 아내 모초우와 잉우, 아들은 이 학살의 상황을 피하지 못하고 진링 대학에서 참담하게 살해당합니다. 그 양양이라는 그 젊은 청년 여성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참한 상황에 이르죠. 강간, 그리고 이 강제에 의한 매춘, 그리고 이 매독, 그리고 마약 중독, 정말로 만신창이가 된 신체로 나중에 사촌 오빠에게 돌아옵니다. 이 양양이라는 인물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부가 있습니다. 이 백부는 한간이라 그러죠. 중국에서는 친일한 사람들을 한간이라고 부릅니다. 위생부에서 일을 하는데 이 위생부가 이 시기에는 마약부로 전락한 상태죠. 헤로인이나 아편 등을 밀매해서 부를 축적하고 전쟁통에 자신의 새로운 삶을 꿈꿉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백부 같은 이들에게는 뭐랄까요? 기회의 시간이었던 거죠. 새롭게 부를 축적하고 새롭게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일본인 중위 교수 출신 일본군 정보장교가 등장합니다. 이 일본군 정보장교가 천잉디의 이 집에서 집을 접수해서 이곳을 사무실 삼아 생활을 하죠. 그리고 나는 이 기리노의 하인 노릇을 합니다.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죠. 그리고 칼 가는 남자와 K라는 화가, 이중 스파이가 등장합니다. 이 칼 가는 남자가 흥미로운데요. 이 고야의 작품 중에 칼 가는 남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그리고 천잉디의 형이 있는데 형은 미리 이 난징을 빠져나가서 한국으로 도망했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긴 셈이죠. 이 천잉디는 이 학살의 현장에 남아서 학살을 지켜보면서 일본인 장교와 기묘한 동거를 이어갑니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나와 기리노의 기묘한 동거에 관해서 말이죠. 내가 적군의 정보장교 밑에서 하인으로 일하며 피점령 지역의 질서에 복종하며 살고 있으면서도 결정적으로는 저항의 수단으로 첩보를 무전으로 보내고 있다는
상반된 상황이 한 집에 공존하고 있다. 자신의 집을 일본군에게 빼앗기고 일본군 정보장교의 하인 노릇을 하면서 자신은 또 스파이 노릇을 하는 거죠. 기묘한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경은 일본 점령하 난징입니다. 이 난징에서는 괴뢰 정부가 들어서 있었죠. 왕징웨이를 수반으로 하는 괴뢰 정부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인물과 배경, 상황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몇 문장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소설에서 빛나게 아름다우면서도 슬픈 장면입니다. 전쟁 중 잠시 포정이 멈춘 틈을 타서 나와 사촌 여동생 양양과 아들 잉우가 정원으로 나옵니다. 그곳에서 낙엽 한 장을 주워듭니다. 오후 3시경 잠시 포성이 멈췄다. 진공 상태처럼 숨이 막힐 것 같아 10분 정도 정원으로 나가봤다. 양양과 잉우가 따라 나왔다. 문득 나는 마른 단풍잎 한 장을 주워들었다. 그러자 잉우와 양양도 똑같이 주워든다. 속으로 별걸 다 따라하네. 그러고 있는데 잉우가 당돌하게 말한다. 아빠 이거 예쁘네.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소름이 쫙 돋았다. 5살 먹은 어린 것이 우리의 생활과 생명도 이미 우리 자신의 손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은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이 보내는 시간과 비슷해져 간다. 지금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삶을 보고 있다. 또는 삶을 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온갖 사물과 풍경을 죽음이라는 투명한 유리를 통해서 보고 있다. 삶과 온갖 사물과 풍경을 죽음이라는 투명한 유리를 통해서 보고 있답니다. 이 비극을 예고하는 징후처럼 보이죠? 마른 단풍잎을 통해서 그 눈부시게 아름다운 마른 단풍잎을 통해서 삶을 봅니다. 죽음을 통해서 삶을 본다고 얘기하네요. 이런 시적인 표현들 또는 철학적인 단상들이 이 소설에는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빨리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 소설의 경우는 천천히 곰곰이 씹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다음 볼까요? 짤막한 문장을 통해서 그 시기 난징의 상황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중국의 하늘은 피로 가득하고 일본의 하늘은 매연으로 가득하다. 그건 분명 작년 1937년 12월 13일 오후였다. 성 안팎의 모든 집단적인 전투가 끝난 것은 그로부터 3주간에 걸친 살인, 약탈, 강간. 또 이렇게 씁니다. 지금으로서는 세상에 난징 학살 사건이라 불리는 학살을 감행한 적을 증오할 기력도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태다. 적을 증오할 기력도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내 아내는 잉우라는 작은 위성을 이끌고 결국 태어나지 못했던 생명을 품은 채로 백마의 안내를 따라 별나라를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중국의 하늘은 피로 가득하고 일본의 하늘은 매연으로 가득하다. 아내가 5살 아들 잉우를 데리고 죽었죠. 뱃속에는 태어나지도 못한 생명을 품은 채. 그 아내가 백마의 안내를 따라 별나라를 여기저기 떠돌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보시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으면 수만 명이 죽었어. 몇천 명이 죽였어라고 얘기하죠. 이 생명의 구체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표현되는 순간 그 수많은 소중한 생명의 우주들은 다 휘발되어 버리죠. 사라져 버립니다.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만 명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죽는 것이다. 아마 이 소설에서 가장 빛나는 문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계속 볼까요? 수백 명의 사람이 죽었다. 하지만 얼마나 무의미한 말인가. 숫자는 관념을 지워버리는 건지도 모른다. 이 사실을 색안경을 끼고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람이 이만큼이나 죽어야만 하는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목적이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죽은 사람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죽을 사람은 수만 명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죽는 것이다. 수만 명과 한 명, 이 세는 방식 사이에는 전쟁과 평화만큼의 차이가, 신문 기사의 글자 수만큼의 차이가 있다. 난징 대학살에서 적게는 수만 명, 많게는 40만 명 넘게 학살당했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그 숫자에 매몰돼서, 상상할 수 없는 숫자 매몰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생명의 의미는 잊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직한 그 고귀한 생명, 그 구체적인 생명을 우리는 떠올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예언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의 작가 호타 요시에가 중국 지식인 천잉디의 일기를 빌어서 발언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파멸할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일본군, 그리고 일본군을 파견한 일본이라는 나라를 상징적으로 의미하겠죠. 그들은 국제연맹, 즉 국제사회에서조차 탈출해 도망치는 것을 꿈꾼다. 고독함을 견디지 못해 타국으로 밀려 들어와서 고립되고 이윽고 전 세계, 그들 자신의 민중도 포함해서를 정복하지 않는 한, 그리고 정복해서도 파멸할 것이다.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것과 전 세계에서 도망치는 것은 그들에게는 동의어이지 않을까. 고립, 파멸, 게다가 일본의 미학관과도 비슷한 것이 있는 모양이다. 그들의 미학관은 사회 인민의 한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탈출자, 도망자의 애매모호한 꿈이다. 일본인들의 파멸 충동, 파멸 욕망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미시마 육교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극우 세력들의 파멸 충동 말이죠. 그리고 우치다 다스루와 시라이 사토시가 얘기하는 일본인들의 파멸 충동, 일본 극우들의 파멸 충동. 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 군국주의 파시즘이 보여줬던 바와 같습니다. 대단히 빛나는 문장, 그리고 예언적인 통찰이 빛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문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도쿄 니치니치 신문 1937년 12월 13일자 기사입니다. 100명 목베기 초기록이라는 제목입니다. 하급장교 두 소위가 100명 머리를 누가 먼저 베나 시합을 한 모양이죠. 그런데 기록을 초가 달성했다는 겁니다. 두 장교 이름은 무까이라고 발음할까요? 무게이, 그리고 노다입니다. 106대 105. 양소이 연장전으로 돌입, 이런 뜻입니다. 사라니는 더욱 이런 뜻인데요. 그리고 칼을, 일본도를 짚고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입가에는 미소마저 감돌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이 군인들에게는 전쟁은 게임이었던 거죠. 신문 기사에서는 이렇게 스포츠 중계방송 하듯이
기사화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의 우익들은 이런 기사를 오보니, 이 과장부도니 하면서 부정하죠. 이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 역사의 부정, 정말 뿌리가 깊습니다. 그 역사 수정주의의 최종 지점은 또 다른 파시즘의 출현이 아닐까, 또 다른 난징 대학살을 향한 꿈이 아닐까, 또 다른 파멸 충동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이 오갑니다. 이 책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네요. 전쟁은 인간을 판단력이 미숙한 혹은 부족한 어린아이로 되돌리는 건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갖고 있던 모든 야성을 발휘했던 일본군 병사들도 사람 한 명의 판단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직 속에 편성되어 어린아이로 되돌려진 것인지도 모른다. 개구리나 물고기, 뱀 등을 무의미하게 장난삼아 죽이는 어린아이의 그 잔혹함으로 말이다. 네,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본의 인문 저술가이자 소설가, 그리고 양심적인 지성 호타 요시에의 장편소설 시간 소개해드렸습니다. 천천히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는 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